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창원대학교 특수교육과에 근무하고 있는 김혜정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좀 떨리네요. 그리고 처음에 이제 연구사님께서 이 이제 디지털 기반 특수교육의 여건 조성과 과제라는 주제를 얘기해 주시면서 여기에 300명 컷이라고 근데 바로 마감이 됐다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이돌 콘서트가 아닌데 그래서 생각한 것이 여기 오신 분들의 어떤 열정과 어떤 갈망 그리고 뭔가 이제 더 배우고 싶다, 하고 싶다, 얘기하고 싶다 이런 것들이 그 숫자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받은 이 주제를 가지고 모든 것들을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과 교수님들하고도 얘기를 많이 했고 그다음에 경남도교육청 장학사님, 그 다음에 경남 특수교육원 장학사님들께 자료 이런 얘기들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앞부분은 조금 이렇게 브로드하게 가고 뒤에 이제 말씀드릴 내용들이 여기 시도교육청 관계자분들께 조금 도움이 되고 이제 현장 교사분들께 어떤 도움이 될지 좀 고민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특수교육 대상자는 수치상으로는 그래프 보시면 급증하고 있습니다. 급증하고 있는데 여기 다 현장 선생님들이실 확률이 매우 높을 것 같고 다 현장을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한두 명으로도 벅찬 게 특수교육 학급의 현실이고 그런 것들을 볼 때 학교도 부족하고 학급도 부족하고 그 다음에 통합교육을 지향을 하지만 사실 이제 굉장히 중증인 학생들과 이제 고등학생이 되어도 이름도 못 쓰는 학생들이 워낙 이제 많이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이런 이제 숫자로 보이는 이 여건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더군다나 학급마다 6명, 7명 있다고 하더라도 이 아이들이 장애가 다 다르고요. 그런 다음에 다 아시죠? 우리는 일반 학급과는 달리 선생님들께서는 한 명 한 명의 장애와 정도에 따라서 다 다르게 대응을 하시고 있으시고 그러다 보면은 이 아이들을 다 내가 모두 가르치지 못하는 그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장애 유형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학생들이 이 한 그룹 안에 있고 나의 몸은 하나고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오늘 함께 배경으로 얘기를 하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디지털 기반 특수교육은 교사를 대체하고자 하는 노력이 아닙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교육 자료, 뭐 이제 교재나 아니면 뭐 이런 교구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 그런데 선생님들이 다 만들고 계시는 거죠. 그 다음에 학생들 개인 수요들이 너무 천차만별이고 일반 학교에서 상중하로 나눈다면은 거의 20단계 이상을 나눠도 될까 말까 학생들의 어떤 수요를 따라가기가 힘들다. 그 다음에 교육적 체험이 이제 더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들이 학교 현장에서는 사실 쉽지 않다. 그 다음에 장애 특성에 따른 중재들이 필요한데 이것들이 이렇게 아이들이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에서 올바르게 교육을 하고 학생들한테 개별 맞춤의 어떤 교육들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밑에 보시면 여러 가지 디지털 접근을 통해서 보완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음을 오늘 말씀드리면서 정책적으로 어떻게 제안을 드릴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재현 교수님 너무 재밌게 말씀하셨는데 자 제일 오른쪽에가 마이크로소프트 이미지 크리에이터로 제가 프롬프트를 넣어서 오늘 이런 내용들을 하니까 조금 뭔가 이제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 혹은 이런 것들과 좀 프롬프트는 제가 밑에 넣어놨습니다. 어떻게 좀 상징적으로 그려줘 했더니 저런 그림이 나왔는데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일컬어진 이 시대에 특수교육에서는 어떤 미래를 상상해야 하는가? 이것이 오늘의 화두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 가지 기술 혁신은 있지만 늘 앞서 나가는 기술들을 사실 교육계에 받아들이는 것은 굉장한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선적으로 고려를 해볼 수 있는 것이
이런 전환을 통해서 의사결정도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교수 학습 과정의 어떤 디지털화 이런 것들도, 그다음에 연결성의 강화, 기존에 이미 되고 있던 것들이 더 강화가 되는 상황이고, 디지털 혁신을 통해서 교육의 모습들을 바꾸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디지털 대전환인데, 이 전환의 시기에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한다 했을 때 데이터를 일단 모으고, 우리나라가 굉장히 데이터 강국인데요. 학습 데이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에듀 데이터라고 해서 교육부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특수교육 데이터는 굉장히 우리가 활용하거나 뭔가 의사결정을 활용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부족해요. 그 이유도 왜냐하면 우리가 소수의 학생들을 많이 다루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러면 이런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들은 예를 들면 학생들의 준비 정도, 그 다음에 정서 상태, 그 다음에 동기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등등등을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실제 이제 교육에서도 국내에서 많이 활용들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장에서는 선택적이긴 하시지만요. 그 다음에 교수학습 과정의 디지털화. 물론 이제 디지털 교과서로 대표되는 이런 디지털화의 어떤 모습들이 그것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 왜 디지털화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으로 일일이 만들어서 하는 그 우리의 노력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지만, 학생들이 우리가 각각 장애 유형이 다 다르고 정도가 다른 상태에서 이 아이들에게 맞춤형 자료들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여기에서 이제 가능해집니다. 평가 과정을 자동화한다거나, 그다음 학생 연습 문제를 생성한다거나, 이제 이번 기말고사에 애들한테 마지막으로 보너스 문제 한 문제를 아이들이 이제 매점에서 계산을 못하는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한테 연습 문제를 매일 하나씩 줄 거야. 그러면 그것들을 어떻게 챗GPT를 이용해서 프롬프트를 만들래가 기말고사 문제였습니다. 근데 애들이 제가 다 넣어보니까 얼추 다 나오더라고요, 문제들이.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런 연결성들을 강화를 하는 것들이 기존에 이미 각 개인들이 여기 계신 선생님들께서는 이 자리에 계신 것 자체가 연결성의 어떤 역량들을 확실히 보여주신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요. 굉장히 클릭 속도가 기본적으로 빠르시고 사람들과의 연결이 굉장히 유능하신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필요하다면 내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해외의 교사들 혹은 교수들과 연결해서 컨퍼런스도 참여하고, 물론 이제 시간대 때문에 새벽에 봐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지난 학기에 이제 브릿지 스쿨이라는 중도 중복 중증 장애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 교사분들, 그 다음에 교수님들하고 이런 컨퍼런스를 이제 저희가 학생들이 참여를 했었는데요. 이런 연결성들이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디지털 혁신이라는 것은 교육의 모습을 바꾸는 것들을 의미를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예전에 수학 문제를 풀어도 선생님, 누군가 수학 잘하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어야 되는데, 지금은 앱들이 많이 나와 있죠. 그냥 사진을 찍으면 수학 공식 내가 푼 것들을 찍으면 풀이 과정이 단계별로 쭉 나옵니다. 단계별로 쭉 나오면서 이 과정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나에게 도움을 받고요. 특히 최근에 이제 관심을 갖는 것들이 로봇하고 인간이 어떻게 협력을 해서 생산성을 높일 것인가. 저는 이제 지금 현재 관심 있는 건 저희 내년에 조금 더 이제 교육 과정에 적용해 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학습에 이 로봇들을 활용할 것인가 부분들이 이제 핵심 관심사가 이제 되고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PPT 같은 경우도 프롬프트를 넣어서 학생들이 필요한 초벌들을 만들어낸다거나 이런 것들이 지금 가능한 상황들입니다. 올해 3월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빌 게이츠가 인공지능의 시대라고 선언을 했고, 앞서 정재영 교수님께서 굉장히 흥미진진한 그 교육적 활용 모습들을 보여주셨는데요. 여기에서 빌 게이츠가 특별히 공간을 할애를 해서 논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시대는 개별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는 그 시대이다. 이런 내용들을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요. 정말 관심 있는 분야이고, 개별 맞춤형 교육이라는 것은 제가 한 7, 8년 전부터 계속 이런 디지털 교육이 바로 그 답이다라는 얘기들을 해왔는데, 챗 GPT로 대표되는 내용들입니다. 우선 보시면 세종시에 이제 첨단 학교들이 그 부지 조성과 더불어서 만들어졌었는데요. 그때 각 학교마다 3D 카메라, 국립특수교육원에서 디지털 기반 특수교육의 여건 조성과 과제를 주제로 지금 발표하고 있습니다. 방금 만든 것 같은 경우는 챗GPT 플러그인으로 오늘 행사가 있으니까 동영상 하나 만들어줘라고 프롬프트 한 줄 딱 넣어서 동영상이 저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다음에 제일 왼쪽에 세종시의 학교에 교실마다 첨단 교실 환경이 갖춰졌습니다. 2011년, 12년에. 모든 아이들이 3D 렌즈, 카메라 2개가 있어서 3D 영상을 찍을 수 있는 상황이었고, 이제 3D 영상이 플레이되는 극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첨단 학교였는데, 그때 선생님들이 정말 힘들어하셨던 것이 3D 컨텐츠가 없는 거예요. 활용할 수 있는 컨텐츠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생성형 AI의 어떤 기술들이 나오면서 동영상을 일단 찍으세요. 선생님들 찍으시면 그 중에서 이런 건담 오브젝트만 쏙 빼가지고 오브젝트로 만들 수가 있는 기술이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쓰실 수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앱을 만들고 싶다. 우리 반에 이제 자폐가 있는 애가 아니 지적장애가 있는 애가 한 자릿수 덧셈을 정말 힘들어한다. 그러면 앱을 그냥 무한 반복하고 랜덤으로 얘 수준에 맞춰서 할 수 있는 앱을 만들어 줘라고, 예를 들면 일단 초벌이겠죠. 만들면 앱도 지금 만들어 주는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나는 오른쪽으로 돌아져 있는 인사하는 모습을 찍고 싶은데 사진이 이쪽밖에 없어. 그죠? 그러면 이렇게 사진을 돌리면 되겠죠. 근데 그게 지금까지 안 됐잖아요. 근데 저 옆에 드래그 GAN이라는 프로그램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포인트만 2개 찍으면 각도를 바꿔줍니다. 추론해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챗GPT는 한 발 더 나아가서 플러그인이 매주 수백 개씩 쏟아집니다. 수백 개는 좀 과장이고 한 100개 정도라고 하죠. 근데 그것들을 다 볼 여유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 중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매주 저는 이제 6개월, 7개월을 보다가 지쳐가지고 이제 추천하는 것 중심으로 들여다보는데도 굉장히 현장에서 쓸만한 게 많더라고요. 자, 그래서 요 여러 가지들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디지털 통합교육, 디지털 기반의 특수교육은 어떤 모습으로 현재 국내외에 있는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특원에서 워낙 많이 하시고 에듀웨이블에 많이 탑재를 하고 계시고요. 이런 모습들이 현장의 수요들을 반영한 것으로 보고 있고, 뭐 예를 들면 이제 몇 년 전부터 실감 체험실들을 각급 이제 학교 혹은 특수교육기관에 설치를 하고 있으시고, 저희 이제 경남 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AI 플랫폼 이제 아이톡톡에 여러 가지 컨텐츠들이 올라가 있고, 그다음 교사교육용들이 이제 올라가면서 뭔가 교육들을 위한 컨텐츠들이 시도교육청별로 서서히 특수교육을 위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구 쪽에 있는 은광학교, 덕희학교 갔더니 메타버스로 교육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애들이 몰입도가, 일단 학습은 차치하고 애들이 가만히 앉아 있다라는 게 너무나도 이제 반가운, 너무 몰입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그렇고, 아이들이 이제 몰입할 수 있는 환경, 가상 환경이긴 하지만 할 수 있었다는 게 굉장히 뭐랄까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따 이제 김주영 장학사님께서 말씀을 하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만 넘어가겠습니다. 실감형 컨텐츠 같은 경우도 교육 효과들이 국내는 잘 모르겠고요. 잘 안 보이는 것 같고, 국해외에 워낙 많은 교육적 특수교육 논문지에서만 뽑은 효과들입니다. 애들의 기본적인 쇼핑 기술이라든가 문해력, 기본적인 고등학생이 돼도 이름밖에 못 쓰는 아이들이 아니라 적어도 조음, 발음은 할 수 있을 정도 어떤 문해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준다거나, 뭐 여러 가지 실감형 컨텐츠들을 가지고 교육적인 효과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 운영, 지금 기본교육과정이나 있는데 사실 학교 현장에서는 그 교육과정들이 그대로 다 된다고는 좀, 그래서 왜냐하면 학생들이 워낙 그 장애 유형도 다양하고, 그래서 좀 이런 교육과정을 실제 적용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디지털 컨텐츠하고 기술 개발들이 더 도움이 돼야 되는데, 좀 재밌었던 거는 요즘 코딩 교육이 워낙 유행이긴 한데 이거는 또 인상적이더라고요. 음악 교육하고 코딩 교육을 같이 결합해가지고 나온 제품인데 조금 비싸가지고 근데 이것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영어 교육을 위한 뮤지오라는 그 로봇이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의 딥러닝을 활용을 해서 정서적인 반응을 합니다.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아? 그러면 이제 로봇이 색깔 혹은 용어로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제일 오른쪽 것은 애들의 문해력, 조음과 관련된 혹은 뭔가 단어를 익히고 학습하는 문해력 향상을 위한 이제 제니스 라이트라는 펜스테이트 교수가 수십 년 동안
필드에서 하면서 익힌 그런 결과들을 반영한 앱인데요. 이런 것들도 문해력 교육용 앱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수학 교육. 학생들이 만약에 이제 덧셈이 기본적인 게 안 되면 충분히 큰 아이콘들을 활용해서 애들의 특성에 맞게끔 수학 교육을 할 수 있는 이런 앱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시퀀싱이라고 해서 이제 코딩 교육이 가장 핵심적인 것인데 연속적인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능력, 이것들이 일상생활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내가 교사가 워낙 이제 내가 수업을 구성을 하면 그거를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앱이 사실 아직까지 못 본 것 같아요. 그런데 해외 앱들을 보면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동영상, 사진, 소리 등을 차례대로 이렇게 놓아서 학생이 맞춤형으로 이렇게 매칭을 한다거나 할 수 있는 시퀀싱 앱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비디오 모델링 해서 이런 것도 유사한 컨셉으로 해서 생활 기술들을 익힐 수 있는 앱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잘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었는데요. 자폐 아이들이 로봇을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외모 변화가 없고 그 다음에 실수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굉장히 정서적인 이렇게 뭔가 어태치먼트가 이제 발생을 한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이 로봇과의 활동을 너무 좋아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보면은 그냥 단순히 놀이기구가 아니라 실증 연구를 기반으로 해서 보이시는 이런 로봇들이 워낙 이제 적용들이 되고 있다고 그러고, 가운데 있는 큐트 로봇 같은 경우도 연구용으로 워낙 많이 쓰이고 있는데, 이 자폐아들이 주로 이 로봇들의 활용 대상들이 많이 돼서 교육적 효과들이 워낙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과장님도 계시고 이제 서울시 과장님도 계셔서 제가 사실 핵심 타겟은 이 두 분인데, 이제 보시고 선생님들께서 이따 질문하실 때 많은 의견 주시면 제가 또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어떻게 하면 이런 디지털 기반 특수교육이 유의미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가. 제가 15년 정도 교사들이 현장에서 디지털 교육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 연구, 제 개인 연구 등을 굉장히 여러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들을 오늘 좀 종합적으로 이걸 어떻게 하면 여기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과 이제 시도교육청 관계자들께 도움이 될까를 고민을 많이 해서 만든 자료입니다. 우선 이 내용은 우선순위 순입니다. 제일 위에서부터가 제일 위에서부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제 이제 연구 및 경험적인 내용들이고, 밑으로 가면은 위에서부터 다 필요하지만 우선순위는 위에서부터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컨텐츠 개발 필요합니다. 기기가 없어도 선생님들은 개인 기기를 가져와서 쓰시면 쓰셨지 일단 컨텐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컨텐츠라는 게 일반 학교에서는 아이스크림 컨텐츠가 굉장히 대히트를 쳤는데, 이미 바로 다운을 받아서 쓸 수 있을 정도, 바로 5분이 절대 넘어가면 안 됩니다. 1, 2분 안에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 있을 정도로 조각화되고 의미 단위로 쪼개진 컨텐츠들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선생님들은 눈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 모든 내용들이 사실 선생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을 어떻게 하면 도와드릴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사례들을 어떤 형태로든 눈으로 보여드려야 됩니다. 효과, 학생들이 어떻게 변했다라는 효과를 경험하게 해드려야 돼요. 남이 해서 변화가 됐던, 내가 해서 변화가 됐던, 그게 필요하고요. 그 사례들을 공유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지원 체계. 과장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이건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 교육 역량 개발. 저희 쪽에는 TPEC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Technological,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에서 기술적인 어떤 교육 컨텐츠 지식. 내가 애들은 잘 가르치는데, 그러면 그런 기본적인 지식이 있는데, 그러면 기술을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역량입니다. 이런 교사 역량들이 정의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 신세계입니다. 새로운 세계입니다. 이 부분들이 좀 정의가 되어야 예비교사, 지금 전공교육과정들이 바뀌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직 교사들의 연수 내용들이 바뀝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디지털 교육 공간. 이거는 공간이 행동을 바꿉니다. 이거를 이제 이론적으로는 어포던스 이론이라고는 하지만 여기 아마 선생님들께서 경험하시는 부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 주변에 어떤
환경에 있는가에 따라서 나의 행동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적용할 수 있는 특수학급이 되어야 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차례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디지털 컨텐츠 개발 확대와 관련된 좀 내용들입니다. 일단 컨텐츠입니다. 첫 번째도 컨텐츠요, 두 번째도 컨텐츠입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인터넷에 접속이 되어 있지 않으면 본인 개인 돈을 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 아이, 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컨텐츠를 적용해 보고 싶은 열망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일단 컨텐츠 선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듀에이블에 있는 컨텐츠들을 더 세분화하시고 장애 유형 혹은 정도별로 더 이렇게 더 보강하시면 굉장히 더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다만 하나 더 제안을 이따 드린다면 시도교육청 단위에서 이런 DB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텐츠 확보가 우선적으로 돼야 되고, 일단 기기에 대한 환상보다는, 왜냐하면 예산을 투입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장비부터 사서 이것들을 확보를 하는데, 이미 그러면 컨텐츠 개발은 굉장히 시간이 걸리는 활동들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정책적으로 고려를 하고 고려가 돼야 되고, 자,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에 있는 것들이 연구 내용들 혹은 제 개인적인 교사들과의 인터뷰, 면담 등등의 여러 결과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디지털 교육이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지속하고자 하시는가, 내용 조건입니다. 바로 이용 가능해야 됩니다. 가장 우선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학생 수준에 적합한 컨텐츠인가. EBS 예전에 10수년 전에는 이게 조각 단위가 아니라 굉장히 통으로 있어서 선생님들이 뽑아서 쓰기가 너무 힘드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학생 수준에 적합한 컨텐츠들을 내가 바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들. 그 다음에 교육과정과 관련성이 있어야 됩니다. 선생님들은 여기 이제 다들 국가의 어떤 교육과정에 대한 뭐랄까 의무감들이 있으세요. 근데 그러면서도 못하는 것에 대한 뭔가 마음도 있으시고 해서 교육과정과 어떻게 하면 연결시킬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이용이 편해합니다. 로그인 여러 단계 거치면 안 쓰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편해야 되고 컨텐츠가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이 5가지 조건이 기본적으로 충족이 돼야 선생님들이 쓰십니다. 그 다음에 이런 컨텐츠 개발 이제 즉시 활용 가능한 것들이 에듀에이블이 워낙 이제 딱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런 컨텐츠가 더욱 다양화되고, 무엇보다도 학생 수준, 학년까지는 사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의미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학생 수준과 장애 유형에 맞춰서 적합한 컨텐츠들이 분리되어서 제공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이상적인 형태는 교사가 수업에서 바로 수업 직전에라도 다운을 받아서 태블릿에 깔거나 혹은 웹을 띄워가지고 적용 가능한, 딜레이 없이 이런 것들이 선생님들이 정말 이상적으로 쓰실 수 있는 거고, 제안 드리는 사항은 단기적으로는 기존 플랫폼을 조금 더 호환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어디에서나 어떤 플랫폼에서나 쓸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중요한 것 같고, 무엇보다도 장애 유형, 장애 정도, 그 다음에 선생님의 어떤 교육적인 계획에 맞게끔 바로 쓸 수 있는 매핑 기능, 커리큘럼 매핑의 개념에서 가져온 건데요.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쉽게 해볼 수 있는 것들이 학교 현장에서 디지털화하는 컨텐츠가 선생님들께서도 해보실 수 있는 것들이 뭐 아니면 교육청이나 시도교육청에서 해볼 수 있는 것이 동화책을 디지털북으로 전환하는 것. 그다음에 중증 이제 의사소통이 안 되는 학생들을 위해서는 뭐 AAC를 결합해서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도 시도해볼 만합니다. 그다음 중장기 과제는 뭐 이제 디지털 교과서, 그다음 UDL이 적용된 걸 하고 있는데 교육부에서 발표를 하셨어요. 디지털 교과서 정책을 이걸 자료 제출할 때쯤 발표를 하셔가지고 봤더니 국어과의 특수교육 쪽 이제 디지털 교과서 개발이 있는데, 제가 우려스러운 거는 교과서에 전환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거는 이제 과장님께 드리는 말씀이고요. 교과서를 디지털 교과서로 만드는 게 아니라 학생들의 문해력 향상을 위한 교과서가 돼야 되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한 것 같고요. 나머지 그러면 이제 하나의 모델이 만들어지면 나머지 교과로도 이렇게 확장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걸 UDL들을 적용해서 유네스코에 보면 뒷부분에 나오지만 이런 것들이 개발이 되어 있는데, 그런 저희가 이제 작년에 이런 관련 연구들을 했었는데 좀 볼 게 많더라고요. 좋았습니다. 그래서 또 오늘 계속 이제 생성형 AI로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무엇보다도 AI, 생성형 AI를 적용한 수준별 컨텐츠를 만들어주는 플랫폼이 있으면 정말 좋겠어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런 중장기 과제로 뭔가 에듀에이블에서 하나 이제 예를 들면 뭐 더하기가 잘 안 되는 학생들, 뭐 예를 들면 이제 소근육이 발달이 안 되는 아이들, 이 아이들을 위한 뭔가 컨텐츠를 뭐 아니면 앱을 혹은 웹을 바로 이렇게 수준별로 선택을 할 수 있게끔, 그 선택은 선생님밖에 못 하세요. 이제 그거를 교사를 위한 이런 과제들이 이제 시행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교사 역량, 예비 교사와 현장 교사의 역량 개발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역량에 대한 정의, 모델링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분들께서 어떻게 쓰실 수 있도록, 어떻게 중재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뭐 예를 들면 저희 쪽에는 이런 교수 활동을 하는데 어떤 앱을 쓸까, 이런 페다고지컬 휠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있고, 찾아보니까 해외에는 이런 게 있어요. 장애 유형에 따른 앱 차트, 그러니까 앱을 어떤 앱을 쓸 수 있는지에 대한 차트가 있는데 제가 보기엔 더 세분화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디지털 교육 사례 공유인데요. 자, 제 친구들이 다 교사들인데 PPT를 현장에서 다 쓰는데 10수년이 걸리더라고요. 처음에 PPT가 딱 제품화가 되어서 세상에 나왔을 때 그때부터 10년 정도가 걸리더라고요. 나이 계산하시지 마시고요. 그래서 10년이 걸리는 소프트웨어 설치해야 되죠. 그 다음에 모니터 혹은 스크린 프로젝터 깔아야 되죠. 그 다음에 선생님들 사용법 익히셔야 되죠. 이 모든 과정이 모든 교사들이 익히는데 10수년이 걸리고, 지금은 그냥 기본적으로 PPT, 애들이 너무 잘 만들더라고요. 심지어 이제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됐는데 30년 정도가 걸리는 거죠. 자,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입니다. 교사들이 디지털 교육을 하는 것은 굉장히 장기적인 안목으로 가야 되고요. 그래서 우선은 교사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수용해서 뭔가 써볼 수 있도록 하고요. 적용할 기회를 주셔야 되고, 스스로 뭔가 만들어 볼 기회도 주셔야 되고, 최종적으로는 옆에 교사한테 전수를 하면 성공한 겁니다. 디지털 교육의 어떤 교사 역량 개발의 성공의 모습은 옆에 교사한테 가르쳐 주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디지털 교육을 어떤 시도를 해보고 조금이라도 학생의 변화를 본 교사라면 못 놓습니다. 손을 계속 지속을 하시게 돼요. 이건 이제 제 연구 결과로 나왔던 건데 경험을 하시게끔 정책들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원격 연수보다는 대면 연수보다는 그냥 연수보다는 수업 참관, 그 다음에 시범 수업까지, 이런 것들이 이 순서대로 이제 제일 시범 수업이 가장 효과적이었고요. 하단에 보이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조음 활동, 단어 하나를 녹이라는 단어를 하기가 애들이 너무 힘들다. 그러면 선생님들은 이런 AAC 상징들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만들죠. 조음 보드를 만드는데, 예를 들면 태블릿으로 한다고 하면 이걸 계속 교사는 붙어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 태블릿으로 한다고 해도 이제 물론 있어야 되지만 조금 더 선택의 자유와 그 다음에 굉장히 반복 학습이 가능하고 학생들 개별 맞춤형 옵션들을 가지고 시간들을 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운드 블렌딩이라고 테이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앱의 활용 모습인데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뭐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거 개발자한테 이제 워크숍을 인터넷으로 받았었는데 네, 좋더라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학생의 어떤 긍정적인 변화, dog이라는 단어, 개라는 단어를 발음하고 그 아이가 야호 하는 그 성취감, 그 순간을 교사분들께서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사례를 공유할까. 저는 이제 특수교육원에서도 워낙 많은 일을 하시지만 이게 시도교육청에서 특히 특수교육원에서 이 사례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현장 지역에 있는 그 사례들을 발굴을 하시고 확산이 굉장히 용이한 것 같고요. 그다음 해외 사례도 이런 이제 특수교육원 중심으로 발굴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일단 차곡차곡 쌓여서 선생님들이 보시고 아 이것도 가능하네,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디지털 교육 지원 체계 구축인데, 여기 그림 혹시 자세히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가운데 손가락이, 새끼 손가락이 굉장히 깁니다. 이것도 그림을 이제 프롬프트로 만들었는데 새끼 손가락은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좌절하는 교사의 모습을 그려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했는데 자바스크립트 창 이런 게 뜨고 더 이상 진행이 안 된다. 안정적이지 않은 플랫폼이죠. 계속 로그인을 하고 들어가야 되고 에러 나고 페이지 관리가 안 되고 이미 더 이상 서비스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뭐 이런 것들. 이게 아니라
특수교육원 같은 데서 잡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앱들, DB, 이미지 DB, 현장에 이미지 DB 정말 많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중앙에서 관리를 해서 누구나 쓸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제 의견입니다. 그냥 개인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지원과 체계가 지금보다 제가 보기에는 더 많이 필요하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작업들입니다. 그래서 지역교육청을 중심으로 해서 현장에서 바로 투입 가능하게 교육 중재 방법이라든가 이런 컨텐츠들을 계속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보면 제가 특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교장 선생님들, 뒷부분에 나오긴 합니다만 보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교장 선생님들에게 이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디지털 교육은 이런 모습입니다라는 연수들도, 리더십 연수들도 필요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이걸 적용을 했을 때 이 아이가 이렇게 바뀝니다라는 근거 기반 중재의 어떤 지원들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디지털 교육의 역량 개발,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디지털 교육의 유의미한 어떤 수행은 교사 개인에게 맡겨서는 안 됩니다. 학교 전체가 움직이거나 문화가 되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위에서 탑다운이 아니라 바텀업, 탑다운과 더불어서 바텀업이 돼야 되는데 여기의 핵심 역할은 교장 선생님들이세요. 뭔가 학교의 혁신, 퍼포먼스, 수행이 어떤 이루어짐의 핵심은 교장 선생님들이세요. 그래서 교사들에게 이런 거 한번 해보시죠. 이런 거 시도하셨네요. 잘하셨습니다. 이런 격려와 칭찬을 해주시고 연수도 한번 가보시죠. 근데 이런데 가게끔 흔쾌히 가보시라고 이렇게 해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리더십과 그다음 교사들이 1년에 한두 번의 디지털 교과 기본적으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다 하실 줄 아네요. 이게 아니에요. 어떻게 어떤 앱을 어떤 장애 유형에 맞게 어떻게 적용을 했을 때 애가 바뀌었어요. 이거를 경험을 하게끔 해주셔야 돼요. 그거는 한두 시간의 연수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한적 연수에서 벗어나서 선생님들에게 충분한 연수의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교사 역량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그냥 단순히 메타버스 활용하고 로봇을 코딩 교육에 활용하고 챗 GPT를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게 핵심이 아닙니다. 이걸 어떻게 애들의 교육 학습을 위해서 쓸 것인가. 모델, 어떤 역량이 그럼 필요한데 이 모델이 국가적으로 필요합니다. 국가에서 이런 디지털 한국형 특수교사 티팩 모델 혹은 뭔가 디지털 교육을 위한 교사 역량 모델을 개발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는 좀 추가적으로 학교장의 디지털 리더십 모델도 같이 개발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특수학교 혹은 일반 학교의 통합학급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그래서 이것들을 통해서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하위 교사들의 사례들을 또 발굴을 하고 이렇게 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잠깐 이제 지금 이제 교육부에서 지금 지난 정부부터 지금 현 정부까지 공간 혁신 사업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대규모로 하고 있는데 서울에서 과장님이 오셨는데 꿈담 교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2017년부터인가 학교에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입을 해서 공간 혁신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굉장히 나 저기서 공부하고 싶어 이런 교실들의 대부분의 사진은 서울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보시면 또 선도적으로 뭘 하셨냐면은 특수학급, 일반 학교에 있는 학급들의 공간도 혁신을 했습니다. 이렇게 바뀌고 특수학급들이 일반 학급보다 특히 수납 공간들이 많이 필요하고 학생들의 개별 지도라든가 자폐아들이 조금 진정할 수 있는 그런 아직 그런 공간을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작은 공간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일반 학교의 학급에 구현이 되어 있어서 샘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 홈페이지 가시면요, 특수학급 그 꿈담교실 그 백서 쪽에 보시면 특수학급에 작년인가 최근 게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교실들을 조금 더 이제 향상을 시키려면 조금 전략적으로 개별화 교육을 혹은 디지털 교육, 아까 이제 조음 같은 경우도 단체로 할 수가 없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혼자서 디지털 태블릿을 이렇게 넣고 할 수 있는 유연하고 융통성 있는 교육 환경들을 디자인을 해줘야 됩니다. 건축가들이 되게 이런 교육적인 백그라운드가 없으세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런 아이디어를 갖고 건축가들하고 얘기를 하시면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 공간을 너무 좋아해서 공부를 계속 하고 싶게끔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주면 아이들이 움직입니다. 교사들은 심지어 교수 방법을 바꿉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떤 공간은 모두에게,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어떤 교육을 할 수 있는 동기가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교육적 어포던스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폐아이가 1시간 내내 이렇게 뭔가 소리를 지르고 있을 때 진정할 수 있는 뭔가 자극이 딱 차단되어 있는 작은 공간들을 학급에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해외에는 학급에 이제 특수학급에 그런 것들이 이제 설치가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이런 공간에서 시도해 볼 수 있고, 물론 다 이제 연구 결과들이 있었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적용할 수 있고, 그런 공간에 새로운 아이디어가 들어가고 우리 학교 현장의 공간들이 바뀌게 됩니다. 다음에 이제 디지털 기기들도 말씀드렸지만 개별 교육 공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는 학교에 가면은 디귿자형 혹은 일자도 아니거든요. 이렇게 있고 디귿자형으로 주로 많이 하시는데요. 일제식 수업용 배치죠. 그게 아니라 개별 학생들의 어떤 학습을 위한 어떤 시도들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힘드신 거 알고 있어서 시도는 해보지만 이게 교육청과 그다음 특수교육원에서 이런 연구들이 디자인이 아니라 실제 행동들이 어떻게 이런 배치를 했을 때 굉장히 몇인 학급에서 관리와 수업 지도가 용이하더라, 이런 것들이 좀 실증 연구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재밌는 거 얘기해 드리면 제가 현장에서 연구를 해봤더니 아이들이 디스플레이가 클수록 굉장히 몰입도가 높았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모니터가 좀 클수록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조금은 이제 지적 능력이 있는 애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조작할 수 있는 주도권을 가질 때 몰입도가 또 높아집니다. 그래서 디지털 교육에서 이런 요소들을 활용할 수 있게끔 공간 안에서 좀 배치가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제가 한번 리허설을 해볼 때, 저 혼자 해볼 때는 한 20분 정도였는데 드릴 말씀은 좀 많지만 핵심은 이것은 디지털 기반의 어떤 특수교육은 교사를 대체하고자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절대 안 되고요. 이 교사가 현장에서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아이들을 교육하고 있으신데 그거에 시간을 조금이라도 세이브를 해드리고 학생 개개인에게 맞는 교육적 지원, 중재를 할 수 있도록 뭔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나쁘지 않은 방법이다. 오히려 효과적일 수도 있다. 무한 반복이 가능합니다. 지치지 않고. 자, 그런 가능성들에 대해서 탐색해 보실 여력이 없으실 확률이 매우 높은 것 같아서 교육청, 그다음에 이제 교육부, 그다음에 특수교육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하셔서 현장에 확산이 될 수 있도록 좀 여러 이제 접근들을 해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제가 이번 학기 수업에서 했던 거는 추천서, 애들이 이제 특수학교에 있는 아이인데 이제 취업을 해야 하는데 추천서를 어떻게 쓸까, 이거를 너무 시간이 없는데 이 챗GPT 가지고 연습하는 거를 한 3시간을 시켰더니 이제 정말 디테일하게 그 추천서를 써주는, 교사로서, 지도교사로서 추천서를 써주는 것들을 해내게 되더라고요. 왜 해야 되는지, 기술들이 뭔지 옆에 친구도 가르쳐주고 같이 협력해서 추천서 쓰는 시간들을 가졌는데, 이게 예비고사 단계에서부터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현장 교사 선생님들께서 나의 수업 재구성하는 거에 맞게끔 이런 디지털 기술들을 활용을 하시고, 그 다음에 교육부와 그 다음에 특수교육원, 지역교육청에서의 적극적인 조력, 우리 아이들을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모든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줄 수 있지 않을까, 이 디지털 교육을 통해서 바라봅니다. 긴 시간 감사합니다.